언덕길, 이호람. 택시는 대학병원 앞에 도착했다. 쉬지 않고 달려온 택시는 대학병원 로비에서 급히 멈추었다. 택시기사를 재촉한 탓에 3시간 만에 빨리 도착한 셈이었다. 택시 요금은 30만 원이었다. 성밀은 얼른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결제를 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요금이다. 택시에서 내린 성민은 불이 나게 응급실로 뛰어들어갔고 응급실 앞에는 이미 아내가 앉아 있었다. 성민은 숨을 헐떡이며 아내 앞에 섰다. 어머니는? 놀란 눈을 하며 성민은 급하게 물었다.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아내의 말에는 서슬이 펄했다. 그러면서 가늘게 떨리는 음성을 성민은 느낄 수 있었다. 큰일 났어요. 파르르 떨리는 음성에서 그는 어머니가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왜? 휴대폰 전화기는 왜 끊어왔어요? 아내는 힐난하는 말투로 물어왔고 아울러 어제 저녁 집에 불이 나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성민의 가슴은 성벽이 무너지듯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았다. 광풍이 몰아쳤다. 벼락바람이 너무도 세게 불어와 옷깃을 감싸며 가까스로 그 바람을 막아냈다. 바람을 피해 뛰어갔다. 발걸음이 방해를 받을 정도였다. 그렇게 뛰어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며 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 꿈이었다. 그통에 잠이 깨어 눈을 비볐다. 성민은 참 이상한 꿈이다 싶어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갸우뚱 꺾었다. 간밤의 꿈꿈이 사나웠다. 눈을 비비고 습관처럼 휴대폰으로 손이 갔다. 꺼진 휴대폰을 열자 튀어나오듯 받은 연락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다. 택시 안에서 급한 음성으로 전해들은 사고 원인은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가스레인지를 만지지 말라고 했지만 어머니가 불을 켠 것이 원인이었다. 생각할수록 마음이 조급해서 우선 어머니의 상태를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저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 숨을 몰아쉬며 대구대학 병원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아이고, 참나, 이걸 어쩌지? 성민은 혼잣말을 구시렁거리듯 어머니 걱정을 하면서도 또 다른 걱정에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마음은 급히 서울에 올라간 것과 전화를 바로 받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뚜렷한 변명거리가 생각나지 않았다. 그저 이리저리 꿰맞추며 둘러댈 뿐이었다. 어머니가 살 수는 있대? 성민은 단호한 음성으로 어머니 상태에 대해 체크하듯 물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내의 시퍼렇게 독이 서린 말을 귓전에 흘리며 담당 의사를 만나러 성민은 자리를 떴다. 그의 머릿속은 실타래가 엉키듯 복잡했다. 어머니의 평소 건강 상태도 문제였는데 이번 사고로 절이 되어 답답함이 몰려왔고 아내와의 관계도 매끄럽지 못해 갈등을 겪는 마당에 무엇 하나 쉽게 풀리지 않음에 그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도 힘겨운 지경이 되었다. 성민의 어머니는 치매가 심했다. 물론 치매 증상도 여러 가지겠지만 성민 어머니는 소변을 화단에서 보기도 하고 어린아이 같은 표정으로 희죽거리거나 아니면 괜스레 욕을 하는 행동을 했다. 또한 쪼그리고 앉아 방금 전 밥을 먹고도 밥을 주지 않는다며
배고프다고 떼를 쓰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사촌형님 병차는 성민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단도리를 잘하라고 일러주기도 했다. 성민은 이런 어머니의 행위를 보고 기쁜 한숨을 내쉬며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됐나 싶어 그저 앞이 캄캄해질 뿐이었다. 성민이 술이라도 하고 오른 날이면 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매끄럽이 소리소리 질렀다. 가끔 이런 어머니가 안쓰러워 살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싶어 그래도 그저 잘해드리고 싶었다. 어느 날은 평소 즐겨 먹던 고기를 사드리려고 시내 고깃집으로 모시고 가서 마음껏 맛있는 고기를 잡수게 해드린 날이면 그럴 때는 어김없이 온몸에 똥칠을 하고 분변을 이불에 닦아놓았다. 그런 어머니를 목욕시켜 드리고 성민은 새벽녘이 되어야 한숨 잘 뿐이었다. 이런 시간이 흐를수록 성민은 화병이 생길 지경이었다. 미치지 않고 사는 성민이 이상할 정도였다. 어쨌거나 숨통이 막혀 아내와 성민은 사는 것이 아니라 흡사 자신들이 병자가 된 느낌이었다. 한마디로 죽을 맛이었다. 이대로는 도저히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었다.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라 생각되었다. 결국 아내는 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해 불규칙한 식사와 함께 가끔씩 폭식을 하거나 굶는 생활을 하더니 화병이 도져 위암 수술을 받기도 했다. 이런 아내가 병원에 있다 집에 오면 무조건 어머니는 엉뚱한 상상을 해서 도둑년이라며 경찰서에 고소한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설치기도 했으니 성민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생각하면 미칠 것 같은 이런 환경에 돌파구를 찾은 것이 미경이라는 여인을 알게 된 것이었다. 물론 꼭 어머니 탓만은 아니었으나 이런 상황은 아내에게서 받은 영향도 있었다. 어머니는 가끔 아내를 보고 성민이 바람을 피워 데리고 온 여자라고 욕을 하며 호통을 치는 어이없는 행동을 할 때도 있었다. 그땐 머릿속으로 성민은 슬며시 미경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가 이렇게 된 것은 20년 전부터 그 조짐이 보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일을 넘긴 때부터였다. 어느새 90이 된 어머니의 모습은 예전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남편과 아들만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던 그 어머니가 아닌 어머니로 변모한 것이었다. 이제는 섬뜩함을 안겨주는 그런 존재로 돌변했으니 가슴을 칠 일이었다. 성민이 잠을 자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면 어머니는 성민의 목에 시카를 들여대는 엉뚱하고 기가 막힌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노인으로 늙어가는 성민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어머니에 대한 성민의 감정은 늘 어린 시절 아들이라고 감싸주고 기호해주던 포근한 어머니라는 관념이 머릿속 깊이 자리하고 있기에 절대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성민이 찾은 돌파구, 그건 새로운 여인 미경이었다. 그것은 성민에게 오아시스나 마찬가지였다. 목마름으로 사막을 걷듯 힘든 역경 속에서 그 목마름을 해소할 오아시스를 만날 때처럼 성민은 미경을 만났으니 그것은 성민에게 큰 희망이었고 버팀목이 아닐 수 없었다. 미경을 만난 것은 태양이 장렬한 그런 여름이었다.
성밀은 중요한 워크숍이 있어 서울에 올라왔다. 그때 안산에 계신 이모네 집에 가기 위해 버스에 올랐다. 어느 중년 여인 옆자리에 성민은 앉았다. 그녀는 곱게 나이 먹은 중년에 단정한 차림에 알맞은 모양새였다. 성민은 금세 그 여인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유행이도 마침 빈자리를 찾아 앉은 것이 그녀 옆이었고, 따라서 성민은 쾌재를 부르며 잘 됐다 싶었다. 버스가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성민은 그녀에게 이런저런 말을 붙이며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생각과 달리 그녀도 성민에게 호감을 느꼈음인지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닌 듯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다. 어쩌면 그것은 미경 그녀도 은근히 바라고 있던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다 보니 둘의 대화는 점점 서로를 탐닉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 버스에서 내려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성민은 명함을 내밀며 혹시 대구 오시면 연락하세요 하면서 헤어졌다. 그 후 성민은 그녀에게 새로운 인연이 되길 꾸준히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전화에 신경을 쓰며 그녀의 소식을 기다렸다. 이런 성민의 막연한 기대는 생각보다도 빨리 그녀와 이루어졌다. 그녀 미경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저 대구에 왔어요. 금속성으로 전해오는 낭랑한 그녀의 음성은 만남으로 이루어졌다. 그녀는 이혼 후 아이들과 떨어져 조그만 전셋집을 얻어 사는 여자였다. 여자 혼자 자립하여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직장 또한 변변치 않은 조그만 회사에 근무하며 그럭저럭 살아가는 평범한 여자였다. 그녀와 사귀면서 성민은 그녀의 부족한 생활비를 자연스럽게 보조하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그의 내연녀가 되고 말았다. 성민은 참 좋았다. 성민이 좋다고 느낀 것은 단순히 새로운 여자로부터 느끼는 감성적인 의미보다는 아내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여성 고유의 감성과 함께 어머니에게 느꼈던 포근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신사람과 친구처럼 술친구도 되어주고 이런저런 잡다한 인생을 논할 수 있는 여자 같아 더욱 좋았다. 원했건 안 원했던 간에 이러다 보니 성민으로서는 그녀에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중매 결혼으로 애정 없이 시작된 사이였는데 더구나 어머니 치매가 있은 후 더욱 멀어진 사이였으니 이제는 아내와 애정 없이 함께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사람의 사이, 특히나 부부 사이는 견고한 바위처럼 보이지만 실상 실금이가 풍화작용으로 틈새가 벌어지면 결국 그 틈은 점점 벌어지듯 수습하기 힘든 상태가 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어쩌면 성민의 아내와의 사이가 그런 경우 같았다. 그런데 미경은 아내와 달랐다. 미경은 성민의 모든 처지를 이해하고 더구나 치매 어머니까지 모신다고 할 정도니 그녀에게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아내와 정리가 되면 조만간 섬에 들어가 새 살림을 꾸리고 인생을 마음에 맞게 살자고까지 굳은 약속을 했다. 그것은 성민의 유토피아였다. 이제껏 아내와 살아온 세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머니의 치매로 인한 휴자 노릇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는 아내와의 불협화음, 그로 인해 방황하는 생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희망이
미경으로 인해 싹튼 것이었다. 성민은 그런 날이 오길 미경과 함께 마음속으로 기원했다. 그날 급한 전화를 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은 미경 때문이었다. 한 번씩 서울로 나들이를 나올 때면 복잡한 서울에서는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대합실 근처 흡연실을 찾아 들어섰다. 신사복 바지 주머니 속에서 가늘고 얇은 모양의 에세이 체인지라고 적힌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다. 긴 시간 흡연에 대한 니코틴 부족 현상으로 길게 가슴 안으로 담배 연기를 빨아들였다. 한 개비의 담배가 다 타기도 전에 주머니 속에서 울려대는 진동 소리에 손가락에 끼고 있던 짤막한 담배를 바닥으로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다. 바지 주머니 속에서 징징거리며 울려대는 무음이 휴대폰 속에서 발신자인 어머니가 확인되었다. 어디야? 오고 있는 거지? 어머니였다. 성민의 어머니는 수시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성민은 가고 있다는 말과 함께 공손한 말투로 어머니를 구슬리며 안심을 시켰다. 놀라서 떨어뜨린 담배꽁초를 주워 신경질적으로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고 성민은 수서역에서 광명시로 향하는 택시에 올라탔다. 택시를 타고 가는 중에도 어머니의 전화는 계속 걸려왔다. 서울에 와서 하룻밤을 미경이와 보내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10분이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오는 치매 걸린 어머니의 전화는 걸고도 잊어버린 듯 반복되어 야속했다. 이런 것을 보고 있던 미경이 성민의 휴대폰을 길게 눌러 전원 스위치를 꺼버렸다. 죄송해요. 우리끼리 보내는데 조금 그래요.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살포시 웃으며 말하는 그녀가 밉지 않았다. 화려하진 않아도 면바지 외출복 차림에 짧은 단발머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예뻐 보였다. 학창시절 참으로 예뻤던, 그래서 잠시 좋아했던 그 여학생이 미경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성민의 감정은 그날 밤 그녀에 대한 충만한 사랑으로 뜨거운 밤을 보낼 수 있었다. 어쩌면 처음 여자를 품에 안을 때 같은 그런 기분이었고 황홀감이 느껴졌다. 호텔방에서 눈을 뜨니 햇살은 커튼이 쳐진 창틈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그러나 느닷없이 밀어닥친 악몽이 성민을 잠에서 깨웠다. 그 바람에 성민은 꺼졌던 휴대폰 스위치를 켰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많이 찍힌 번호는 어머니 전화번호였다. 뿐만 아니라 이웃 삼겹살집 여사장의 전화도 5번이나 찍혀 있었다. 뭔가 이상한 일이다 싶어 궁금증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글쎄 무슨 일이 있나? 성민이 중얼거리자 미경은 어느새 다가와 그의 등짝을 쓸어내리며 무슨 일이 있느냐며 생그레 웃었다. 그녀는 아직도 간밤에 뜨거웠던 감정이 식지 않았던 모양이다. 순간 성민은 불길한 예감에 휘말렸다. 분명 집의 병고가, 그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예감이 들었다. 이내 그는 자리를 수습하고 호텔을 나왔다. 그리고 삼겹살집 여사장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뭐고? 무슨 일 났습니까? 무슨 일이고 말고 버덕 내려오이소. 그 여사장의 말은 어머니가 불을 내서 그 바람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내용이었다. 아차. 할 말을 잃은 채 성민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놀란 가슴을 수습하기에 바빴다. 물론 어머니가 치매가 있다 보니 늘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조마조마 읊조리며 생활을 했지만 그의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성민으로서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아, 어머니, 어떻게 그런 일을... 성민은 한숨을 토해낼 뿐이었다. 그 한숨은 단순한 한숨이 아니라 현재의 생활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고민, 그것이었다. 오랜 시간 병원에서 지낸 성민의 어머니는 의사의 말대로 다행히 화상은 그런대로 치료가 잘 되었다. 병원에서 태어난 어머니는 성민을 곁에 두려고만 했다. 아내가 따로 살고 있어 어머니 곁을 지킬 수 없으니 사회생활을 하는 성민으로서는 진퇴양난이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지쳐가는 것은 성민이었다. 그도 환자가 되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당뇨가 있어 늘 당뇨약과 함께 지내는 그였다. 그러나 이런 그를 점점 어둠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상태였으나 성민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희망이 있었기에 그런 것이었다. 인간으로 잔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성민으로서는 하나의 큰 문제가 해결된 셈이었다. 생각지도 않게 아내가 위암 수술한 것이 다시 발병되어 이런저런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었다. 슬픔의 감정은 치밀었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에 대한 연민의 정이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슬픔은 아닌 것 같았다. 연민의 정이 있었다는 것은 그간 아내와 함께했던 세월의 두께가 만들어준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 치매로 인한 성민과의 불협화음, 그리고 미경을 만난 감정 등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깊은 슬픔을 남기지 않았다. 어쩌면 아내 문제가 자연스럽게 정리되었다는 일말의 해방감이 들기도 했다. 아이들은 꺼이꺼이 흐느꼈지만 성민은 아내의 죽음 앞에 그저 애도하는 숙연한 감정뿐이었다. 사람의 관계, 부부의 관계라는 것이 이별 이후에는 달라지는 것이라는 걸 성민은 깊이 깨달았다. 그리고 이혼이 아닌 사별이라는 것이 그나마 연민의 정이라도 남겼다는 생각이었다. 사람이 이기적이란 것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나 성민은 마음 한편으로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자래하기도 했다. 성민의 아내가 죽고 한 해가 흘렀다.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조그만 섬을 찾아 이주해 보려고 이리저리 준비하는 마음은 즐겁기만 했다. 이렇듯 미경과 새로운 삶을 꿈꾸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런 가운데 그의 겨울이 지나고 4월의 봄 기온이 감돌았다. 이런 행복의 날을 시샘이라도 하는지 성민의 건강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다. 유난히 헛구역질이 자주 나며 얼굴 혈색이 다르고 피곤기를 감당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 도저히 버티기 힘들어 병원을 찾았다. 이런저런 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러 병원에 갔을 때 그는 앞이 캄캄했다. 췌장암 맞습니다. 의사의 말이 흡사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는 전신의 전율을 느끼며 병원을 나왔다. 이제 어쩌란 말인가. 나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또한
미경과 꿈꾸던 찬란하고 아름다운 꿈은 어떻게 하고 얼마를 넉넉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걸었다. 이런 사실을 숨길까 하다가 미경에게는 사실대로 말을 했다. 미경은 얼굴색이 샛노랗게 변하며 놀랬다. 그러나 그녀는 성민을 위로하며 현대 의학이 좋아져서 고칠 수 있다고 희망을 주었다. 괜찮을 거예요. 한국 의료 수준이 세계적이잖아요. 췌장암 정도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근심 어린 얼굴을 하면서도 미경은 성민에게 희망의 끈을 잡고 있었다. 아니야. 아무래도 늦은 것 같아. 절망의 눈빛으로 말한 성민의 음성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애써 그런 마음을 숨기려 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부둥켜 울기도 하고 굳은 의지로 병마를 이겨내자는 결의를 다지는 등 새벽까지 마음을 이어갔다. 성민에게는 자신의 병보다 어머니의 상태가 더 염려되었다. 며칠 동안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곰곰이 생각을 굴리던 그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하고 미경에게 기대는 마음으로 생활을 했다. 그러나 신통한 답이 나오질 않았다. 며칠을 해수병 환자처럼 끙끙대며 미경과 상의한 것이 혹시라도 성민이 잘못되면 어머니의 문제가 있고 미경이 혼자서 모신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되어 종당에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요양원에 도착했다.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서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입소자분의 모든 신상을 상세히 적어주세요. 입소 신청서를 보며 성민은 괴로웠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 싶은 생각에 가슴속에서는 갈등의 물결이 행가래치며 뒤틀어 놓았다. 요양시설 측에서 내민 서류에 성민은 자세히 내용을 메꿔 나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기록한 후 맨 아래 부분에는 자신의 이름을 떨리는 손으로 적고 사인을 했다. 오늘부터 어르신은 2인실에 모십니다. 요양원 서류를 받아들은 사무장은 침대가 2개 나란히 마주보는 방을 가리키고 있었다. 넓은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는 커다란 나무와 파라솔과 의자가 놓여 있었다. 이곳저곳에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이 햇빛을 쐬며 쉬고 있는 모습이 성민의 눈에 서글프게 들어왔다. 저들 모두가 가족과 헤어져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를 생각하니 성문의 마음이 저려왔다. 이곳이 소위 말하는 현대판 고려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자신도 어머니를 버린 불효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성문의 가슴을 찌르고 있었다. 마음의 상처가 겹치다 보니 그의 췌장암은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성민은 미경의 안타까운 눈빛과 꿈꾸던 생활을 멀리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미경은 성민의 어머니가 있는 요양원을 찾았다. 요양원에서는 성민의 어머니 상태가 심해졌다고 했다. 성민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부탁한 후 아들 성민이 보이지 않자 성민의 어머니는 집으로 가야 한다며 요양원 밖으로 나가는 돌발 행동을 하곤 했다. 요양원 측에서는 성민의 어머니를 퇴소시키고 싶어 보호자 요청을 하니 미경이 요양원으로 들린 것이었다. 미경은
그간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해 주었다. 아내의 죽음도, 그리고 성민이 췌장암으로 치료를 받는 중이라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혹시 성민이 잘못되어도 어머니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도 했다. 지금은 형편상 성민의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으니 이곳 요양원에서 임종대까지 모셔달라는 부탁 때문이었다. 아들이 아파서 돌봐줄 사람도 없으니 모든 요양비는 한꺼번에 완불하겠다고 성민의 말을 전했다. 성민도 얼마나 살 건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절망에 가까운 말을 덧붙였다. 살고 싶다. 죽음이 무섭다. 성민은 병실에 누워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한때는 많은 돈을 벌어 잘 쓰고 화려한 삶에 묻히기도 했으나 어머니가 그리 되고 나서부터 그런 것들이 하등 쓸모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병실에 누워있으니 별의별 생각이 들었다. 희망의 끈을 잡기보다는 벼랑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또한 어머니와 미경의 얼굴이 그들목하게 그려지며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음이 안타까웠다. 그러나 성민은 자꾸자꾸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맑은 하늘로 올라가는 기분이 들며 스르르 눈을 감았다. 성민은 죽음의 깊은 바닷속으로 소리 없이 침몰되어가는 느낌을 안고 있었다. 잠시 후 이내 의사의 사망진단이 떨어졌다. 사망진단은 예견했던 일이었지만 충격이었다. 미경은 잡은 손을 놓지 못하고 흐느꼈다. 캄캄한 동굴 속으로 이끌려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 자신에게 덮쳐오는 공포심에 빠져들어갔다. 나는 어떡하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느낌은 절망에서 어쩔 수 없이 토하는 그녀의 푸념이었다. 처음 버스에서 그를 만난 순간부터 느꼈던 좋은 감정, 그것이 발전되어 비록 내 언니가 되었지만 행복했었고, 그 후 그의 아내가 죽고 나서 부부의 관계로 발전되어 짧은 시간이었으나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온 그가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모셨는데 그 스트레스로 췌장암이라는 불청객을 맞아 죽음에 이르렀으니 그가 미우면서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이런 상황은 미경 자신에게 돌아온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얼마나 시어머니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그로 인해 암까지 걸렸는가를 생각하니 시어머니가 미워지기까지 했다. 슬픔은 끊이질 않고 계속되었다. 아무리 슬픔을 거두려고 입을 앙다물고 자신을 달랬지만 미경은 마음처럼 되질 않고 더욱 그 슬픔이 가슴 깊이 자리하는 것이었다. 슬픔을 가슴에 안고 장례식을 치렀다. 사무제가 끝나고서야 그나마 슬픈 마음을 조금은 가라앉힐 수 있었다. 미경은 그가 죽고 서너 달이 흐르자 그래도 치매 걸린 시어머니에게 아들의 죽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특별한 준비 없이 시어머니가 있는 요양원으로 갔다. 왠지 발걸음이 무거워짐을 느꼈다. 그것은 자신의 이런 결정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들이 죽었는데 알고는 있어야지. 어쩌면 시어머니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일말의 복수 심리가 작동한 것 같았다. 그것은 그토록 사랑한 사람의 죽음이 가져온 심리 상태였다. 요양원의 분위기는 밝았다. 정원의 활짝 핀 목련이 대변하는 듯 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요양원의 노인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제각기 살아온 삶을 반주라도 하듯이 시선을 씨름없이 허공에 꽂고 있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미소를 머금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사람이 살다가 늙으면 저렇게 변하는 건가? 그 노인들의 표정에서 미경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날에 대한 삶이 얼룩져 그늘진 부분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런 상태의 치매 노인을 두고 무슨 말을 한들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았다. 또한 그렇다 해도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사실대로 알아들었다 해도 하등 소용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아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어머니에게는 그나마 정신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경은 2인실 침대에서 낮잠을 자는 듯한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섰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알아보시겠어요? 미경은 멋쩍게 배시시 웃으며 시어머니에게 말을 건넸다. 너는 뭐하는 년이여? 왜 우리 아들은 어딨어? 엉? 미경을 향해 대뜸 들이박듯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다. 마치 아들을 훔쳐가기라도 했다는 생각으로 하는 말 같았다. 어머니! 미경은 놀라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그녀 미경은 이런저런 동문서답을 하는 시어머니와 아는 사람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결국 의도했던 아들의 죽음을 알려주지 못한 셈이다. 칠순 노인이 구순의 어머니를 등에 지고 사는 세월은 너무나 가혹한 시간 같다. 성문의 인생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털지 못한 미경은 요양원을 나왔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후로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오다가 성민을 만나서 못다한 사랑을 완성시켜 행복을 꿈꾸었는데 이제 그 꿈이 허물어진 나에게 갈 길은 어디인가? 그녀는 중얼거리며 얼마를 걸었다. 확실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천만군도 더 되는 무게가 되어 누르지르는 것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일이었다. 그녀 자신도 이렇게 아픔이 클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시린 가슴을 절실히 느끼며 그런 자신을 지탱하기 힘들어했다. 순간순간 성민과 지냈던 일들이 생각나 미경은 가슴이 저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때마침 리어카의 폐지를 가득 싣고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가는 노인을 바라보던 미경은 흡사 자신의 자화상을 바라보는 것 같아 씁쓸한 미소를 베어물며 시우를 불켰다.